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필력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반야심경 꿰뚫어 보기 편에서 작가적 필력기란 표현의 의미는 대충 일러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작가로서 그동안의 작품들을 창작하면서 과연 어떤 분야의 무엇들을 탐구하거나 섭렵했는지 그런저런 행적이랄까 흔적들을 되새겨 보는 일이라고 했었죠. 이 시간에는 작가적 운명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어쩌다 내가 동양의 고전들을 필력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거칠게나마 밝혀보겠습니다. 이 노잡편 13회에 이어 공잡편 10회와 붓다편 11회도 연이어질 테니 결국은 내가 동양학을 섭렵하게 된 원인을 까발치는 꼴이 되겠죠. 부득불 나는 2009년에 조기책으로 펴낸져서 동양의 20가지 가치관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차피 그 책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 텍스트로 사용될 테니까요. 그 책은 동양의 3대 사상 책이랄 수 있는 노장자에 의한 도가, 공맹자에 의한 유가,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한 불가 등의 핵심적 논제 15가지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혼소리 같기는 한데 그 책의 경우 반야심경 꿰뚫어 보기에서와 같이 내 딴에는 되도록 내용을 쉽게 서술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독자들 중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듣게 된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설정했던 교육 과정과 우리 국가가 추구해온 가치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실용주의적 서구식 학문 일변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동양인에 속하면서도 은연중에 동양적 가치관들을 너무 정원시해온 결과가 그만 그렇게 나타난 모양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한국인들은 동양적 가치관을 너무 생소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런 까닭으로 인해 내가 이처럼 작가적 필력기라는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제작, 방송하게 된 거예요. 나는 동양의 20가지 가치관이라는 그 책의 머리글에 지적 방황의 흔적들이란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이 되겠지만 필자가 한 사람이 사상가이거나 종교인이거나 혹은 전공 분야가 뚜렷한 무슨 학과의 교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마 이 책의 원고처럼 심오하고 광범위한 주제에 그런 감히 집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사상체계이거나 종교적 이념이거나 철학적 학설일 경우에는 생사를 결단하듯 빈틈없는 학문적 논리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필자가 그저 한 사람의 작가적 신분이라는 사실이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름지기 작가란 자기 마음껏 지적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관적 논리에 의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그 어떤 종류의 글이라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책임은 응당 필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토해버린 말이 되었으니 이참에 우리가 잠시 작가라는 말의 개념에도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군요. 이전에는 시, 희곡, 소설, 수필 등과 같은 글을 쓰는 문인들을 흔히 작가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작가라는 말의 의미가 범예술가로 확대되다시피 했더군요. 따라서 유무형의 아름다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두루 작가로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유형의 실체를 창작하는 조각가와 아울러 허상이랄 수도 있는 춤사위를 창작하는 안무가 또한 작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보겠는데 나는 작가라는 말은 아주 엄격한 하나의 규정과 범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부터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작가라는 개념 속에는 분명한 객관적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가 작가로 지칭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술가로 일가를 이루었다는 말은 그가 시공을 초월할 만한 독창적인 자기의 미적 세계를 확보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여기서 나는 특히 일가를 이룬 작가라는 범주에 방점 찍기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 등의 자유권이 확보된 자유민주 체제에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활짝 열린 결과로 인해 요즘은 이른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이비 작가가 득세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용주의만이 망고 진리처럼 횡행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윤리 도덕성이 아예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 경쟁만 치열한 사회구조가 고착되어 버린 나머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허위와 사이비가 참을 대신한다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를 딱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수백 종의 종합문학 잡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명색이 원고료가 책정된 잡지는 불과 한두 종에 불과하답니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죠. 속된 말로 작가들이 원고를 팔아먹을 시장이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작가연 하려는 수준 미달의 신들에게 그의 원고를 책에 실어주는 대가로 해당 잡지 수백 부를 강매해가면서 문학 잡지를 운영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순전히 장사 속으로 요상한 이름의 문학상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없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화려한 수상 경력을 내비치는 작가들이 오히려 의혹의 대상이란 말도 떠돌더군요. 앞에서 인용된 머리글은 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작가는 또 언제나 새로운 작업에 매달려야 할 숙명을 지닌 사람이다. 마치 기능공들이 벽돌을 찍어내듯 연이어 내용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주제의 글을 계속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작가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작가는 끊임없는 독학을 하지 않으면 아예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른바 작가적 운명론이라 말할 수도 있겠는데 모름지기 작가란 언제나 새로운 작업에 임해야 할 숙명에 처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물론 저명한 작가들한테는 작품 창작의 청탁이 계속 몰려오게 되어 있고 당사자인 작가 또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세속적 일상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될 테죠. 또 그에 못지않게 작가 자신의 본능적인 창작 욕구에 의해서라도 작가는 항상 새로운 작업을 해야만 될 테죠. 도예가가 끊임없이 새로운 도자기를 굽거나 그와 동시에 스스로 불량품을 깨트려 버리듯이 말입니다. 나는 완벽한 이 한 작품을 창작해냈기에 더 이상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욕구가 사라져버렸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작가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신이 아닌 인간의 솜씨로 완전 무기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나는 실로 많은 작가들을 상대해 보았는데 자기 작업이나 작품에서 100% 만족감을 느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작가는 작품으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논리 또한 변함없는 정설에 속할 것입니다. 변변한 단 한 편의 작품도 창작해내지 못한 사람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언변으로 자기 이름과 자기 작품을 포장하거나 위장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작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법이죠. 내가 굳이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하면 김정부의 작가적 편력기란 이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된 동기를 제대로 밝혀야 하겠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 나는 작품 이외의 원고도 엄청 많이 집필한 사람 중에 들기도 했습니다. 일상적 삶을 위해
방송작가 활동도 20여 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잡지의 편집장 노릇에 연극 전문 잡지의 편집 주간직도 7년간이나 맡아보았기에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 끊임없는 독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광대인들에게 참고가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원고들을 발췌하여 들으는 단행본으로 묶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머릿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저간의 상황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가 단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무려 수십 년간 산더미 같은 연구 자료들을 섭렵하거나 때로는 수만리 이억 땅을 탐방하기도 한다. 작가 또한 어떤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많은 책들을 지겹도록 탐독하거나 이따금 생사의 고비길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런데 학자는 자기 전공 분야 한 길만 주로 연구하면 되는 데 비해 작가는 이따금 생소한 분야의 공부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만나기가 일쑤이다. 뜻밖의 원고 청탁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작가는 적어도 원고를 청탁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머리칼을 쥐어 뜯는 고뇌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른바 전업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렁뚱땅 날치기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벼락치기 공부로 좋은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영감은 절대로 얻어줄 수가 없는 일이며 독자란 언제 어디서나 불특정 다수이다. 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작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감쪽같이 삭힐 수는 없는 일이고 잡사합한 위장술 따위로 오랜 동안 독자들의 공감 또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장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나는 1980년대 초에 그야말로 무식해서 용감한 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동통신에 대한 개념 파악도 제대로 못해본 내가 감히 최신부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할 때 브리핑 자료로 활용할 30분짜리 동영상의 시나리오도 집필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보름 만에 이동통신의 오늘과 내일이란 제목을 단 그 원고를 탈고했던 거예요. 아니할 말로 머리에 찌가 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입교자들에게 보여줄 동영상 원불교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도 집필해 준 적이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되어 있는 성철 스님의 일대기란 동영상 시나리오도 불과 일주일 만에 탈고해야만 했었고요. 동양의 서무가지 가치관의 머릿글에 이어진 다음의 글은 내가 그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무릇 학문을 연마함이 광명을 찾는 일과 다를 바 없다 했던가.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필자가 각종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 혼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터득했거나 필자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본 가치관들이다. 이제 한 번쯤 필자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이 책의 원고를 쓰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나 할까? 혹은 또 다른 과제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제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테면 2001년에 이황 태계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으로 안동 시민회에 가서 공연된 희곡 태계선생 상소문을 집필하기 위해 필자는 공명자의 유학은 물론 성리학의 전적들도 웬만큼 섭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전라남도 무안군수의 협조로 장편실록 소설 초이선사 장이순 상화 2권을 집필하느라 선사상이며 참여, 심여, 서, 즉 서이며 화, 즉 그림에 대한 이론들을 속속들이 파고들지 않을 수도 없었다. 아울러 그와 관련된 여타 중국의 고전들도 재삼 들여다 보아야만 했었다. 산수화가 산과 강을 그리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장자철학의 논리를 규명해 보느라 나는 수많은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다. 그리고 2002년 4월에
무려 70여 명의 무기를 저 국립극장 대극장 무대에 등장시킨 대형 무용극본 황진이를 집필하느라 나는 다시 유불선이란 조선조의 고유사상 체계를 두루 살펴보아야만 했었다. 특히 2006년 2월에 펴낸 반야실명으로 보는 불교 사상이란 책을 쓰기 위해 필자는 아예 본격적으로 불교를 다시 공부하기도 했었다. 그런 전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어느새 필자는 동양 사상의 핵심적인 개념들은 그 집안 탐구해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단 여기서 말한 동양이란 용어는 그냥 편의상의 표현으로 일단 한자 문학 끝역에 한정지어 해보는 말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2007년경에 동행이란 출판사 대표의 권유에 떠밀려 노장자에 의한 도가, 공맹자에 의한 유가, 그리고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한 불가에 더하여 우리 동양의 고유한 전통미 등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2009년에 그 원고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낼 때 5만 가지 국립 끝에 그 제명을 동행의 20가지 가치관으로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서양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불교는 동양적 가치관이 된다는 식의 분별력에 따랐다고나 할까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한 동행이란 출판사의 대표는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했지만 나는 공식적인 어떤 교육기관에서 동양학과 관련된 특정 학과를 수료한 적도 없었고 그러한 기회를 노려보지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난 독학 체질을 타고났다는 말을 가끔 사용했는데 그야말로 나는 독학으로 극작가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작가들은 대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된다는데 별나게도 나는 극작가가 되어 사실주의 극을 할 수 있는 정극은 물론이고 오페라의 무용극의 악극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 편의 작품을 무대화시키면서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권의 작품집에 사상교양서와 예술이론서 등을 합해 20여 권의 종이책도 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화자찬 같기도 한데 나는 그토록 치열한 열정을 불태우며 바쁘게 살아온 작가라였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세속적인 이해덕실이나 나를 향한 세상의 평판 등에 신경을 쓸 겨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내가 한 사람의 동양인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누구여서 동양의 가치관에 무슨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뜻을 밝히고자 함도 아닙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나라고 어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말하자면 이를 생활권이 되어버린 지구촌 시대에서 억지로 무슨 구분을 지어가며 각을 세우겠다는 식의 논리란 옹졸할 뿐만 아니라 결코 조화로운 태도가 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동양학 탐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또 그럴 만한 까닭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곧이 곧대로 고백하자면 내가 20대까지만 해도 동양 사상은 빛바른 전근대적 가치관이며 때로는 저급한 것이어서 국사는 역시 역전이요 막말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식의 오리엔탈리즘에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이른바 서세 동점 시절에 약세에 몰려있던 우리 동양인들은 조우나 시루나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우월주의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열등의식의 그늘이 나의 젊은 시절까지도 구차한 시대 정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그때는 김치가 고약한 음식이란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판소일꾼은 딴따라로 전시되었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명색인 극작가인 나에게 동양 사상을 탐구해야 한다는 의욕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걸출한 서양의 현대 극작가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일랜드의 연극인 예천은 일본의 전통극인 노와 가부키 등을 통해 소위 상징주의 연극 이론을 확립했고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는 중국의 공극과 정극 등을 접한 다음 저 유명한 서사극적 무대 미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양의 참선 사상을 수행한 베케트, 이오네스코 등은 소위 푸조리 연극론을 수립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 잔존하는 전통 춤을 보면서 아로토는 이른바 잔혹극 이론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또는 삶의 철학자로 분류되어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바 있는 독일의 쇼펜하우에는 인도의 고대 철학 내지 종교에 의탁하여 삶의 의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열반 속에서 완전한 해탈을 기대하며 인도 성자들의 깨달음이야말로 삶과 고뇌의 최종적 극복으로 여기고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그 위대한 작가들이 어째서 동양적 무대 미학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만약 자세하게 그 까닭을 서술하고자 하면 무척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1,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현대 사상은 T.S. 에리엇의 시작품 황무지에서 상징적으로 표출되었다시피 황폐한 정신적 지평 그뿐이었습니다. 또는 천재적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그 말 한마디가 그 당시의 사상을 대변하듯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간 서양인들이 유토피아의 초석처럼 철석까지 믿어왔던 과학문명, 즉 합리주의가 그만 무슨 파멸의 근원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2차 대전을 극적으로 마무리 지은 원자폭탄의 위력, 그 앞에서 모든 이가 망년자실, 기존의 모든 가치관들이 그만 일시에 잿더미로 화해버린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젠 전통적인 서양의 관점으로 해설하고 의지할 만한 가치관을 깡그리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동양의 선사상에서는 기존의 모든 관념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려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도 허물어버렸고 아름다운 미와 추악한 추의 분별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서양의 현대 극작가들은 비로소 동양의 그러한 사상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같은 말을 연거푸 반복하게 함으로써 언어의 본래적 개념을 아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거나 같은 행위를 연거푸 거듭하게 함으로써 행위와 삶의 무의미성을 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행위의 당위성 따위도 포기한 꼴이 되었죠. 한자리에 앉아서 사랑해 하는 고백을 10번만 되풀이해봐요. 당장 그 뜻이 변절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일부러 긴 침묵의 순간들을 설정하면서 그 침묵 속에 모든 언어적 의미를 묻어두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의식세계 접천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서 보석과도 같은 진실을 찾고자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현대 예술의 난해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내가 애초부터 자발적으로 서양의 현대 연극이 동양적 미용을 차용함에 어쩌려야 하는 식의 거대한 담론의 전제 아래에서 동양적 가치관을 탐구하러 들지는 못했습니다. 나로서는 학문으로서의 연극을 전공한 적이 없었기에 그럴 만한 과정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좋겠고 필연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내가 맞닥뜨린 동양학은 하나의 운명적인 인연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요. 정신적 방황을 일삼다 못한 나는 1970년대 초에 잠시 출가를 하게 되었고 삭발을 한 몸으로 법당에 있는 부처 앞에서 3000배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경할 나는 또 한겨레 출판사를 나홀로 운영하다시피 했는데 1979년에는 석성우 스님의 원고를 입수하여 선문답이란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었고 내가 참선의 세계를 넘보게 되었던 것이죠. 또 석성우 스님의 원고로 다도라는 책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가와 나는
불가분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내가 말한 석승우 스님은 대한조계종의 대종사로 현재 불교 텔레비전 방송사의 회장 스님인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 다른 한편 신라의 향가인 처용가에 매료되었던 나는 처종랑이라는 단막시곡을 집필하여 1975년에 월간문학에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에서는 아내가 역신에게 강간당하는 듯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처용이 체념의 미소를 흘리는 드라마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군부 독재 체제하에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겁도 없이 천장에서 군화가 내려와 아내를 겁탈하는 상황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수라 속의 역신을 군화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 희곡 처용랑은 작품으로서 깔끔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는 영 마뜩치 않았습니다. 향가 속의 처용랑의 웃음이 결코 체념에 의한 의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처용랑의 웃음 그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싸매고 어느 도서관에서 처용랑과 관련된 국학논문 70여 편을 찾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 나는 처용랑의 웃음은 노장자의 도가적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의 논문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논리에 공감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가 사상을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달이란 나의 장막 희곡이 그런 과정 끝에 집필되었습니다. 흔히 동양에 사는 우리 옛 학자들은 젊은 시절에는 사수삼경을 구축을 하는 유학을 익혀 벼슬살이를 하다가 노후에는 향례에서 불가나 도가 철학에 빠져들곤 했다는데, 그에 비하고 보면 나는 거꾸로 불교 및 도가를 탐구한 끝에 유학을 더담 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40대 중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가 너무나 수준 이하인 것만 같아 공자의 정치 철학에 관심을 기울여 논어를 읽어보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사서삼경까지 죄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해고해보자면 무척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공자의 사상 속에 예술이라 할 수 있는 음악에 관한 훈화가 있을 줄은 감히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모처럼 태계 이황 선생의 후손인 친구를 만나게 되어 내가 태계 선생 상소문이란 희곡을 집필 이황 탄생 500주년 기념작으로 안동에서 공연하게 되면서 나는 또 성리학도 섭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리학은 조선조의 통치 이념이었는데 그 성리학이 결국 조선조를 허물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했었죠. 마치 불교가 고려조의 통치 이념이었지만 바로 그 불교가 고려왕조를 무너지게 만든 이념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1969년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극작가로 공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 탄원서, 진짜 죽어갑니다, 길, 할매, 셋 등과 같은 나의 희곡이 연극화되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말해 내가 무명 작가군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 연극인들이 인정해주는 극작가로서의 명함은 지닐 수가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때가 1980년도 초였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극작가로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앞으로 과연 어떤 작품을 써야만 할까 하는 의문 앞에서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문득 선사상이란 말이 나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사상은 공사상이라 할 수도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서양의 현대 극작가들 중에서 선사상에 심취하여 작품을 발표한 인물들이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극계에서는 그 선사상이 아직 아무도 손을 못 댄 부분이라는 사실도 상기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야말로 미친 듯한 열정으로 선사상을 정면에서 다룬 오일이란 이막극을 집필해 보았습니다. 그 형식과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나는 그 작품을 월간문학에 게재해 보았습니다.
신세원 시인과 신상성 소설가 등의 전화로 그 작품 재밌게 읽었다는 말을 일부러 해주었습니다. 전위 예술가로 통하는 연극인 무세중 선생도 그 작품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며 호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작품에서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과의 교감이 두터운 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문답을 일상인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관객과 교감이 가능할 방향으로 선사상을 좀 비튼 작품 한 편을 구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나의 출세작이라 할 수 있는 구름 가고 푸른 하늘이 바로 그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에서는 할머니 개미 허리는 왜 짤룩짤룩한 거야 하는 식의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는 순진 무구한 소년 한영일이 청년이 되어서 말, 즉 언어를 잃어버리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했는데, 소년 한영일과 청년 한영일을 두 사람의 배우로 등장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또 깊은 시름에 빠져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훗날 발표된 작품에서는 어린이 얼굴에 탈, 즉 마스크를 사용하여 연극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키기도 했는데, 작가인 나는 그러한 탈을 발견하기까지 꼬박 2년여가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작품 구름 가고 푸른 하늘은 1985년 가을에 극단대의 김완수 대표 연출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나의 예상처럼 그 작품은 대학로에 실로 경이로운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젊은 여류평론가 김방옥 교수는 월간 객석 잡지에 매달 6쪽짜리 기사 이달의 하이라이트 작품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이미 작성해 놓은 어떤 작품에 관한 원고를 찢어버리고 구름 가고 푸른 하늘에 대한 새로운 평론을 부랴부랴 집필하여 그의 10월호 객설에 게재했던 것입니다. 어느 평론가는 그의 최고의 작품이 구름 가고 푸른 하늘이라는 평가를 내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연극계에서는 동아연극상이 최고의 권위를 지녔는데, 그 상의 심사회의에서는 당장 구름 가고 푸른 하늘이 연극 대상감으로 거론되었다더군요. 그랬는데 극단 대표가 심사 대상 작품으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그만 유야무야가 되기도 했었답니다. 그래도 이 세상 그 어떤 이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만 계속 던지는 한영일이란 소년 역을 맡은 배우 이인철은 끝내 말문을 잃게 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마임 연기력으로 전체 관객들을 흐느껴 울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해 서울 극평가 그룹의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그 작품을 통해 나는 우리 관객들이 우리 동양적 정서를 저해진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고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 연극 100여 년사를 회고해 보면 서구의 연극적 미학을 추종하기에만 바빴습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 연극 평론가들은 서구의 연극적 문법의 잡대만 가진 듯 했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영문학자들이 주로 연극평을 주도했기에 그렇게 되었겠지만요. 아니, 여느 국민들 또한 우리 동양적 가치관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본 한두 줄의 서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식인 양 인식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놀랍도록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노자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해 보겠습니다.